너무 보고 싶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을 미행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로 향하는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를 보았습니다. 백하진, 남편이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만났던 그 간병인이었어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도윤이 하진의 손을 잡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간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가 그날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저는 윤지우, 올해 56살이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가운 유리잔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한때는 활기 넘치는 다큐멘터리 PD였지만 지금은 출판사에서 단순한 교정 알바를 하는 게 전부인 제 모습이 창에 비쳤습니다. 여보, 나 약 좀 가져다 줘. 방 안쪽에서 제 남편 장도윤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1살의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지만 3년 전 신장암 판정을 받은 후 깊은 침묵에 빠졌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어딘가 멀리 떠난 듯 했어요. 물장과 약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철학자답게 대답했어요. 삶이란 게 참 모순적이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살아있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걸.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미세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약을 건네며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남편은 살짝 움츠러드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도윤의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한 줄의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진아, 너무 보고 싶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간병인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백하진, 남편이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자주 보았던 그 조용하고 수수한 여성이었죠. 메시지를 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죠.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투약 시간에 맞춰 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평소와 다르게 셔츠 단추를 꼼꼼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한 척 물었어요. 오늘 어디 나가려고요? 남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병원 가는 날이잖아. 투석과 상담 받으러. 매주 수요일마다 남편은 혼자 병원에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제가 물었죠. 괜찮아. 병원은 익숙한 곳이니까. 당신 일 바쁘잖아. 그는 조금 서두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이 병원에 간다고 1시간에 맞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제 30년 직업 경험이 활용된 순간이었죠. 다큐멘터리 PD로서 수많은 취재를 해온 저에게는 누군가를 미행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택시를 타고 병원이 아닌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조용한 요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하진이었죠.
거리를 두고 지켜본 그들의 만남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처럼 보였어요. 남편의 얼굴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진은 그의 팔을 잡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그들의 실루엣이 비치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2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분노,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공허함이었어요. 마치 제 삶의 한 페이지가 갑자기 찢겨나간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비는 더 거세게 내렸고 저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걸었어요. 비에 젖은 제 얼굴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에게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수요일 외출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나름의 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닌다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그의 투석과 상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수요일에는 어떤 예약도 잡혀 있지 않았어요. 장 교수님은 매주 월요일에만 내원하시는 걸로 기록되어 있네요. 병원 접수원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백하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병원 기록을 통해 그녀가 파견 간병인으로 일하는 요양원을 찾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거짓 신분을 만들었어요. 요양원 간병 보조원 자리에 지원한 것이죠. 경력은 없지만 환자 케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면접에서 말했어요. 다행히 요양원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저는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하진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이었죠. 어떤 여자가 병든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백하진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외모가 아니라 소박하고 조용한 여성이었어요. 30살의 그녀는 환자들을 대할 때 특유의 따뜻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동료 간병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하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진 씨는 정서적으로 환자들과 너무 깊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병원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제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어떤 문제였나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환자와 너무 가까워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녀의 장점이기도 해요. 진심으로 케어하니까요. 그날 저녁 하진의 로커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제 마음속 궁금증이 이겨냈어요. 그녀의 가방에서 산부인과 진료 카드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의 날짜는 2달 전이었고 주소를 기억해 두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그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죠. 저는 백하진의 언니라고 속이고 동생의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최근에 동생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접수원에게 말했습니다. 접수원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백하진 씨, 2달 전에 유산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산이라니. 그 아이의 아버지는 숨이 막혀왔어요.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알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던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안에서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하진의 글씨로 우리의 작은 기적 언젠가 만날 수 있길 이라고 적혀 있었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는 없었어요. 서로의 커리어에 집중하며 아이를 갖는 것을 미뤘고 나중에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포기했죠. 하지만 그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수요일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침대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어요. 그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여전히 학자답게 정돈된 흰 머리카락. 남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하진을 만나는 날만큼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으로 병원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빨리 다녀올게.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다 알아요. 그제서야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처럼요. 언제부터 알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요. 하지만 확신하게 된 건 얼마 전이죠. 하진이 유산했다는 것도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미안해, 여보. 내게 이런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병원에서 나를 케어해주는 간병인일 뿐이었어. 하지만 점점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은 내게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주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그에게 그런 느낌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의 아이였나요? 목이 메어 간신히 질문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지. 내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이는 우리를 떠났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함께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오랜 시간 울지 않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난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야. 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라니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렇지.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서로를 잃어버렸어. 지우야. 그의 말에는 가슴 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아팠을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일지도. 저희는 각자의 세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함께 있어도 사실은 서로 멀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두 사람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요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진이 일하는 그곳이 아닌 다른 요양원을 선택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찾아가길 바래.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움보다는 애틋함이 더 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르겠네요. 배신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를 해방시켰다는 사실 말이죠. 남편이 떠난 후 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했죠. 저는 오랫동안 포장되어 있던 제 다큐멘터리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하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죠. 우리는 요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하진은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하진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분노나 비난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끝났어요. 아이는 정말 안타깝게 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아이는 기적 같은 존재였어요. 선생님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소중했죠.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연민이 일었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녀의 아픔이 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항해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원했던 대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찾아가지 않으셨나요? 하진이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은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하진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모두 어른이니까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우리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묘한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서로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이해와 공감이 흘렀습니다. 헤어질 때 하진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선생님께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사진이에요.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28살 때 찍은 다큐멘터리 현장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 남편이 서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있는 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저희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언제부터 그 열정이 식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그저 일상의 동반자가 되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을 만나야 했어요. 진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죠.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28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에게 점점 멀어져 갔던 그 긴 침묵의 시간까지. 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나무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로 도윤의 방을 찾아갔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죠. 여보, 도윤은 제 모습을 보자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좋은 곳이네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가 웃는 모습에서 옛 남편의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병은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하진이 이걸 줬어요. 제가 사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지. 언제부터 우린 서로를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돌벤치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씩.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죽음이 가까워지자 두려워졌어. 그런데 그녀는 내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진정한 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마주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당신 삶을 찾아가길 바래.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싶어요.
남편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닌 인생의 한 챕터를 함께 건넌 두 여행자로서 말이죠. 종종 소식 전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찍은 영상 꼭 보고 싶어. 요양원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히려 감사함이 자리했어요. 남편과의 시간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여정이 끝났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제 카메라와 촬영 장비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닦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채웠어요. 이제 무엇을 찍어야 하나. 젊은 시절 저는 사회적 이슈와 진실을 담는 다큐멘터리를 꿈꿨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제주도의 해녀 공동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저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 수십 년간 전통을 이어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들의 삶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남쪽 섬에 도착한 건 늦가을이었어요. 파란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리고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의 풍경이 저를 반겼습니다. 작은 해안 마을의 민박집에 짐을 풀고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향했어요. 첫날 저는 80살이 넘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바다처럼 맑고 강인했어요. 왜 이 힘든 일을 계속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바다는 나의 삶이고 나의 스승이야. 바다는 욕심부리면 목숨을 잃고 겸손하면 선물을 준다는 걸 가르쳐줬지. 내 인생의 모든 슬픔도 기쁨도 이 바다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바다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 깊고 넓은 경험의 바다를 이제야 제대로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해녀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새벽의 어두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순간부터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모습,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모습까지 그들의 삶에는 고된 노동만큼이나 깊은 공동체 의식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해녀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숨을 참고 깊이 잠수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얕은 바다에서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조개를 찾아보았어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바다가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여. 우리의 눈물도 웃음도. 해녀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삶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도윤과의 이별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휴대폰으로 도윤에게 짧은 영상을 보냈어요. 해녀들이 바다에서 나오며 웃는 모습, 제가 찍은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잘 지내냐며 응원한다는 남편의 문자를 받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픔 후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었죠.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해녀들은 평생 바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죠. 저도 제 인생의 모든 경험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했어요. 마지막 촬영 날, 저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우입니다. 5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달처럼 보이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도윤과의 추억, 그가 남긴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와 배신이 남긴 흔적은 제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것들이 제 앞길을 가로막는 벽이 아닌 제가 걸어온 길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56의 나이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묘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저 자신은 사실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저 잠시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이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모습 그대로 빛속을 걸어갑니다. 카메라를 다시 든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